예,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보고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에는 새로운 형태의 군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전과 같은 귀족이나 예전 같은 어떤 그 왕들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자수성가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인 집단에서 어떻게 권력을 잡았거나 혹은 그 군인 출신으로 해서 용병대장 출신으로서 예, 군주가 되었거나 그래서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아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비정함, 잔인함, 무례함을 겸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몇몇 군주들은 이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평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복지적인 측면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문예보호, 학문과 예술을 이렇게 보호를 해서 후원자가 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모질하는 뭐랄까요, 그 지적인 거, 출신의 미천함 이런 걸 가릴 수 있는 수단으로 예, 문예보호를 하는 경향성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피렌체 아까 얘기한 것인데 르네상스의 메카, 르네상스가 가장 잘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중부에 있던 피렌체입니다. 로마에서 우리 기차를 타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면 예, 도착하죠.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핵심은 피렌체고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많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화가나 혹은 작가나 이런 사람들 심지어 정치인까지 다 이게 피렌체와 모든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단테 여러분 들어봤죠? 예, 브루넬레스키, 예, 돔, 예, 그 저기 뭡니까? 원근법, 예. 그 다음에 다빈치,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전부 피렌체 사람들이고요. 정말 놀랍게도 피렌체는 이제 천재들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이 시기에 많은 르네상스의 어떤 그 작가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었고 이게 상당히 그 지적 수준이 높았다. 문자를 배우는 사람이 1만 명, 산수를 배우는 게 1000명 정도 있었다. 이건 그 당시로 보면 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100개의 교회와 30개의 병원이 있었던 곳 피렌체. 자, 피렌체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예, 메디치 가문이죠. 이게 이제 15세기에 코시모 데 메디치가 사실은 이제 피렌체 행정을 장악을 했고, 이 메디치 가문이 다스렸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형식은 이 사람이 왕칭을 안 했으니까 공화정입니다, 그냥. 예, 귀족 중에 주요한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 집권을 한 거니까 공화정인데 실제로는 거의 독재였기 때문에 군주정에 가까웠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코시모 데 메디치의 손자입니다. 손자 로렌조 데 메디치가 우리가 이 사람을 데 로렌조라 부르거든요. 이때 이제 르네상스의 절정을 맞는 것이고 이 사람이 예술가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따가 우리 르네상스 여러분 그 선생님 책 중에 그 여러분 읽어봤죠? 그죠? 그 저기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메디치의 후원을 못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많이 후원을 했었죠. 자, 이건 선생님이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베키오 다리라는 겁니다. 강이 흐르고요. 아르노 강이 흐르고 여기 위에 이게 다리였어요. 여기 보면 지금은 막 금은빵 그러니까 무슨 보석 파는 상점들이 아주 즐비해서 관광객들이 이제 여기를 오는데 이 위에다가 다리 위에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요. 이거는 메디치가 도망가는 통로로 주로 이제 급한 일이 생기면 궁을 이동할 때 급속도로 이렇게 달려가는 통로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강을 중심으로 피렌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르네상스 문학의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르네상스의 기본 정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탈리아였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지역에서, 특히 피렌체라는 지역에서 등장한 3명의 작가를 여러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인물 3인. 단테, 페트라르카, 예, 보카치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단테인데요. 단테의 연도를 보면 여러분 꽤 앞입니다. 우리 르네상스는 보통
다빈치가 활동했던 게 15세기, 그죠? 16세기 넘어가는 그때였잖아요. 15세기. 근데 이제 단테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13세기, 14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앞선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르네상스의 선구자 뭐 이렇게 불립니다. 실질적인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중세와 르네상스 사이에 가교의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여기 있네요. 최후의 중세인, 최초의 근대인 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은 신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탈리아를 가면 그 기사님들 있죠.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단테의 신곡은 막 외우신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같으면 춘향전에 가까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국민문학가입니다. 자, 단테의 신곡은 내용이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볼까요? 이게 총 100곡입니다. 그러니까 신곡이라는 말은 이거는 서사시거든요. 서사시 알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시인데 이게 서곡이 있고 1곡 33편, 2곡 33편, 3곡 3편, 그 모두 100곡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단테라는 자신이 본인이 안내자들을 따라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일종의 뭐랄까 로드 스토리입니다. 그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행이 이제 지옥, 연옥, 천국을 거치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안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내자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2명을 안내자로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는 로마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 시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단테는 로마의 베르길리우스를 알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대 로마 시를 알고 있었고 로마의 라틴어로 된 시들을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 자기가 굉장히 평생에 걸쳐서 단테가 사랑한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베아트리체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자기가 존경하는 옛날 시인을 불러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옥, 연옥, 천국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 신곡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그 적어놨네요. 사랑. 자기의 인간적 감정을 집어넣었고요. 고대 인물의 등장. 우리가 고전 고대 문화의 부활이니까 고대 베르길리우스를 등장시켰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 고대를 본받는 인간 중심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단테 신곡에 나온 표지고요. 여러분 여기 베르길리우스 단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곡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지옥 중에 하나입니다. 슬픔의 거리로 가는 어구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예, 지옥문에 이르러서 이제 하는 얘기고요. 보입니까? 자, 지옥편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예. 사랑하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허용치 않았던 사랑이 그 아름다움으로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나오지? 사랑, 희망 이런 것들 인간적 요소를 굉장히 시에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중세의 가장 전형적인 시들은 전부 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인간적인 요소, 자기의 사랑의 감정을 많이 등장을 시켰고요. 이탈리아어로 여러분 이걸 썼습니다. 보통 시들은 그 당시에는 뭡니까? 라틴어죠. 다 라틴어. 중세 사회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글을 쓴다는 거 라틴어로 쓴다는 얘기고 가톨릭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도 모두 다 라틴어로 합니다. 여러분 지식인의 언어는 라틴어에 우리 같으면 뭐 한자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나라 그러니까 국어체로 대중이 쓰는 언어로 이게 글을 썼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꽤 인간적인 요소에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쓰긴 했지만 여전히 중세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 지옥, 연옥, 천국이라고 하는 그 구조에서부터 이미 신과 관련된 게 많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단테를 보면 13세기의 신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물은 최초의 르네상스입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시각을 돌린 거죠. 신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신 앞에서 맨날
그 구원을 바라는 인간이 아니고 나의 감정에 충실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게 단테의 시였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고전 문헌을 이 사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베아트리체. 우리 베아트리체는 사실 여러분이 그 피렌체를 놀러 가 보시면 그 깃발 여행을 가면요 꼭 단테의 집 앞에 섭니다. 선생님도 그때 가봤는데 단테의 집에 가면 단테가 살던 곳에 꼭 데려가요. 그 옆에 단테 살던 예배당이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기도하던 장소인데요. 그 안에 딱 보면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여자 그림이 있거든요. 그 여자가 이 남자가 평생 사랑했던 베아트리체랍니다. 근데 이 베아트리체를 굉장히 어릴 때 9살, 10살 이럴 때 여러분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베키오 다리에서 단테가 보고 첫눈에 반했대요. 근데 실제로 어떤 막 진짜 연애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 혼자만의 사랑이었죠. 나중에 이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하기 때문에 단테도 다른 여자랑 결혼했지만 결국 평생 이 여자를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그 자기 시에다가 집어넣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래서 베아트리체가 천국으로 끌고 가거든요. 단테를. 그래서 이제 인간적 사랑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뭐 이런 것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보면 단테가 지옥에다가 교황, 군주, 콘스탄티누스 황제, 케사르까지 다 지옥에다 배치해놨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일종의 비판 정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라틴어로 쓰지 않았고 토스카나 방언이라는 게 이탈리아 중부를 우리가 토스카나라고 부르거든요. 그 피렌체가 위치한 곳, 그쪽 언어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단테 이후에 나왔던 두 번째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가는요,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단테보다 후대의 사람이고요. 14세기 사람이고요. 자, 이 사람은 한 35년 정도 단테랑 차이가 나고, 자, 이 사람 별명을 우리가 최초의 휴머니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단테를 최초의 휴머니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전고대 문헌을 완전히 열심히 정말 뭐랄까 프로페셔널하게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대 유행하던 스콜라 신학은 중세에 우리 가톨릭 그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을 설명하려고 했죠. 이성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스콜라 신학은 굉장히 비판했던 게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안으로 고전 고대 문헌을 연구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 로마 문헌을 보면 거기는 윤리적 지혜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사람들의 선행을 고마할 수 있고 오히려 진짜 기독교적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인물이 페트라르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재밌는 게 고전 고대 문헌을 막 발굴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대 문헌 중심의 어떤 글들을 많이 썼고 산에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등산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주로 서정적인 시를 쓰는데 자연의 아름다움 있죠. 그걸 많이 이제 풍자한 거죠. 페트라르카도 시를 썼는데 이 사람이 깐쪼니에레라는 이제 시집을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 로라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 흑사병으로 죽어요. 우리 요즘 진짜 코로나로 고생하는데 그 당시에 라우라가 흑사병으로 죽으면서 흑사병 죽기 전에 라우라 생전에 쓴 시가 246편이고 라우라가 리우라고 돼 있네. 라우라입니다. 라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쓴 시가 100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잘 이제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사상, 감정에 호소하는 글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중세적이지 않죠. 중세에는 이런 거 쓰면 외설이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아주 드러내고 있는 게 페트라르카의 깐쪼니에레 중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르네상스의 대표적 작가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페트라르카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조금 나이가 어립니다. 보카치오는 페트라르카를 만나서 나중에 이제 많이 도움을 받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은행가라서 은행 업무를 배우라고 나폴리에 유학을 보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교 모임에 가서 고전 문학에 관심을 가졌고 1350년에 페트라르카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주제로 한 서정시를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의 대표작은 시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기 있죠?
데카메론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책입니다. 데카메론은 사실은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바로 금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19금입니다. 19금. 에로물입니다. 거의. 그래서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여러분들 선배한테 이거 발표시키니까요. 부끄러워서 발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육체적 사랑이나 성적 쾌락이 굉장히 주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대담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데카메론인데, 이게 흑사병이 퍼졌을 때 피렌체를 탈출한 사람이 여자가 7명, 남성이 3명, 미안합니다. 이렇게 10명이 이제 모여서 어디서 이제 숨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가지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10명이 얘기해서 10개가 됐죠. 그래서 데카라는 말이 10개라는 얘기예요. 100개, 그러니까 100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10이라는 말인데, 내용이 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직자들이 그 당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던가, 탐욕, 그 다음에 상인 계급과 귀족 간의 갈등, 여행하는 상인의 위험과 모험, 막 이렇게 사기꾼들, 순례자와 성자, 탐욕과 방탕아, 여성들과 사랑이 굶주린 기사, 그 당시에 있었던 이렇게 19금의 재료가 될 만한 내용들은 다 데카메론에 적혀져 있다고 해도 사실입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이건 아주 점잖은 구절이에요. 선생님 다 못 가져와서 그런데 뭐 흥미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노골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다 성적인 내용들이 아주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주로 성직자들에게 뭡니까 성적 그 타락을 주로 많이 이제 비판하는 것이었고요. 주로 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결국 르네상스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당히 인간의 감정을 적나라하고 인간의 생활을 부끄럽지 않게 그대로 다 드러내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어떤 문화로 이제 탈바꿈된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15세기 유럽의 변화에서 보면 르네상스란 무엇입니까? 이거 정리하시고요. 이탈리아에서 왜 일어났을까? 이것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서 노트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